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천륜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인연들이 돈 때문에 서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들이 말도 안 듣고 돈이나 뺏고 앉아있나 싶었어요. 진짜로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불효 장면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같이 해결이라도 할 텐데 혼자 자식놈들 혼내려고 하니 힘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난 후 7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첫눈에 반해 결혼한 사이나 불같은 사랑을 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남편이 가고 나니 절망과 무기력이 찾아왔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없으니 허전하고 괴로워서 이겨내고자 노력을 많이 했죠. 독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며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도 갔습니다. 이미 출가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저만 돌봐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몸이 아프더라고요. 혼자 해결하거나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할 수도 있지만 몸이 힘드니 자식들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살을 오래 앓아 며느리한테 죽 하나 사오라고 했더니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자식들 귀찮게 마시고 요양원이나 가세요. 제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어머니 요양원 가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가세요?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왜 보내려고 하냐? 며느리들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귀찮다뇨. 그 정도는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제가 끓여오라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사오라고 할 뿐이었어요. 며느리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재산만 차지하고 기본적인 자식 도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저를 그렇게 요양원에 놓고 싶어 합니다. 결국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소송을 해서 아이들을 혼내주었습니다. 늙고 아프면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길이 아니잖아요. 저의 노후는 제가 결정해야죠. 물론 요양원 가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놈들이 닥치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된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재산 받기 전에는 매일 찾아와 알랑거리더니 받을 거 다 받았다고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혼이 나야죠. 저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까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길 찾아왔어요. 까불던 자식들 혼을 어떻게 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는 남편 만나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살았는지 말해볼게요. 다른 곳 가지 마시고 꼭 들어보세요. 저의 지인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식들에게 뒤통수 받지 않도록 방법을 취했다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집안 어르신이 맺어준 혼사였죠. 아버지가 거래한 공장 사장이었는데 32살 노총각이었어요. 지금은 30 초반이 늙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결혼이 늦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성남에서 콩나물이나 두부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어요. 영선아, 좋은 사람이야. 어른 공경하고 착실해. 부모 공장 물려받았는데 검소하고 머리도 좋더라. 너보다 나이가 많은 건 흠이지만. 시어른도 있던데 시누이도 있고. 나 시집살이 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으니 배울 데도 없잖아. 아버지 손에 끌려 다방에서 선을 봤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장을 운영했는데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부랑 시모는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져 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남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말이 없었죠. 옛날 남자가 다 그렇듯이 말이에요. 초반에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제가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째 임신이 왜 안 되냐? 나이도 어린데. 걱정이 많구나. 신랑이 늙어서 그러냐? 할머니 죄송해요. 노력할게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대요. 할머니 내버려 두세요.
이 사람 집에서 편히 살다가 새벽부터 일하고 정신없는데 임신이 그렇게 쉽겠어요. 가만히 기다려 줍시다. 나름대로 아버지 사랑받고 부족함 없이 자라다가 결혼해서 낯선 곳에 떨어져 있으니 긴장 상태의 연속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도 해야 하지만 그중에서 점심때마다 10명 정도 되는 근로자에게 밥을 만들어주는 것이 힘들었어요. 공장 옆에 살림집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시할머니가 맡아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만의 특징이라고 해요. 집밥을 제공하고 가족처럼 지내서 퇴직률이 낮았습니다. 두부랑 순두부, 콩비지 같은 것을 만들어 시장이나 학교 등에 납품하던 곳이었어요. 공장이야 7시쯤 문을 닫지만 저는 그 후 계속 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 식사를 준비해야 했지요. 가족은 시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랑 시누이, 그리고 일을 도와주는 식모뿐이지만요. 시누이는 대학생이라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부러운 부분이 시누이였어요. 저는 대학도 못 가고 시집 오고 말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시누이는 명문대 학생이었죠. 언니, 제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편히 대해줄게요. 오빠랑 싸우거나 할머니한테 혼나면 저한테 일러줘요. 언니 편 무조건 들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리고 속옷 빨래는 직접 하세요. 방 청소랑. 아셨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누이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꿍하게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좋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는 가정부 언니, 소위 말해 식모 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16부터 남편 집에서 일했는데요. 야간 고등학교를 마친 언니는 저랑 의견이 잘 맞았어요. 나중에도 우리 집 일도 도와주기도 해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요. 솜씨가 좋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연탄불 하나 갈아본 적도 없는데 김치까지 담그고 하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시댁 식구 중에 저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다가 아버지가 골목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죠. 길바닥에서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번 오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아버진 저를 보러 오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집도 넘어가고 사업체도 망했으니 차마 딸 앞에 나서지 못하셨어요. 영선아, 어떠냐? 시집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박서방은 잘해주냐?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나 왜 여기다 시집 보냈어? 그렇게 힘들어? 어떡해, 우리 딸.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내가 망하지만 않았어도 대학 보내줄 수 있는데 어미도 없는 것이 어떡하냐. 집으로 들어가 밥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 손에다 몇만 원을 주며 울먹이셨어요. 친구 보증에 돈이 물리고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해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저를 대학에 못 보낸 걸 속상해하셨습니다. 게다가 시집갈 때 지참금도 제대로 주지 못했기에 아버지는 너무 괴로워했어요. 아버지가 미안해. 그래도 박서방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겪어보니 사람이 성실해. 고생해도 참아야지. 시집 가면 다 힘들대. 알겠어요. 아버지는 그나저나 어디 살아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는데. 고향 시골에 가서 살면 돼. 영선아, 잘 들어라. 처음에만 힘들지 시간 지나면 적응돼서 좋아질 거야.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아버지는 뭘 그렇게 참으라고 하는지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울던 10살짜리로만 보이시나 봅니다. 남편은 왜 아버지를 그대로 보내드렸냐며 집에 와서 화를 냈어요. 당신 왜 그래? 아버님께 내가 받은 게 더 많은데 도와드린다고 해도 거부하시고 당신은 집까지 왔는데 아버지를 내보내? 자꾸 가신다는데 어떡해. 다음에 정식으로 당신이 모시고 와요. 저는 괜히 혼나는 게 억울하면서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터미널로 뛰어가 아버지를 붙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밥을 사드리며 함께 살자고 했다는데 그 말을 나중에 아버지께 전화로 듣고는 저는 남편에게 참으로 고맙더라고요. 아버님, 같이 사시죠. 갈 곳 없으면. 저도 고아로 자라서 부모가 필요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시할머니도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래? 하나뿐인 우리 딸 잘 부탁해. 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폐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2년 터울로 형제를 낳고 키우다 보니 아버지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시골에 사는 고모 할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제가 다리까지 후들거렸어요. 저는 당장 공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아프시대요. 어떡해요? 나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무서워요. 그 말에 남편은 당장 차를 끌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고맙게도 2년 정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줬어요. 자식된 도리로 병든 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다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아버지 모시고 살자. 우리 애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좋을 거야. 할머니도 이해하신다고 했어. 그 무렵 시누이가 결혼해서 집을 나갔기에 아버지가 계실 곳이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데리고 올 무렵 남편의 공장에는 초반에는 영세했지만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파트를 몇 채 살 정도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병원비도 지원까지 해주었어요. 폐암이라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2년 정도라도 모실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노인 두 분을 모신다고 해서 힘들지 않냐고 했지만 자식된 도리라고 여기면서 해왔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더 있다가 시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을 봤는데요. 학교에서도 효행상 같은 것을 받아오기도 했어요. 큰아이는 공부에 큰 소질이 없었는데 둘째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자라면서도 아이들은 크게 말썽을 부리지 않았기에 키우는 데 어려움이 크게 없었어요. 남편 사업도 잘 되니 성남 주택에 살다가 아이들이 중학생 이후에는 가락동에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가락동 시장에다 두부랑 콩나물을 납품하고 학교나 회사에도 판매했습니다. 덕분에 윤택하게 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휴일만 빼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어른들 잘 모시는 것도 다 자식들 보라고 하는 거야. 주원아, 주황아, 나중에 엄마 아빠 잘 모셔라. 남편은 우스운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저랑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실히 보았는데도 이제 와 저를 요양원에 맡기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겠지 싶었어요. 저 시할머니 모시면서 싫은 티 하나도 낸 적 없었고 남편도 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처럼 모시고 살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이라도 부모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것도 힘들었나 봅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대학 갈 무렵에는 공장을 처분하고 건물을 두 채 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저도 새벽밥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건물을 사고 고세를 지낼 때 시누이가 꽃다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자. 당신 고생 많았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언니 그동안 힘들었죠. 솔직히 공장 잘 된 거 언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났어요. 이제는 고생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동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살기로 했어요. 그 당시 40 중반이라 젊은 나이라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대학도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고 했어요. 시할머니 잘 모시고 저보다 나이 많은 동생 시집까지 보내줬다고 고마워했어요. 시누이는 변호사랑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어요. 같은 대학 커플이라고 했는데 저는 신우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부럽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가 제 친구의 오빠와 결혼했어요. 고등학교 때 자주 만나던 아이였는데 결혼하고는 못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하나뿐인 친구가 되었죠. 변호사가 된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신우의 결혼 이후로 친하게 지냈어요. 공부 더 해보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어때? 해볼래? 아니, 여행 다녀보고 싶어. 머리 비우고 싶으니까. 그래, 여행 가자. 나랑도 가고 네 남편이랑도 가고 신나게 살아. 하지만 이제 무슨 대학이겠어요. 그냥 여행이라도 다녀볼까 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도 환자라 모시기 어려웠지만 특히 시할머니도 고생했어요. 치매가 오셔서 기저귀를 차야 했거든요. 하지만 싫은 얼굴 하나 안 했어요. 왜냐고요? 자식된 돌이니까요. 게다가 집에 돈도 있었고 저를 도와주는 식모언니도 있었으니까요.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생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 힘이 들었죠.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모르겠고 나 이제 재밌게 살아볼래요. 여보, 여행 많이 가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서 여행도 많이 다녀볼까 계획했지만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루게릭병이요? 그게 뭐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왜 그런 병이 생겨요? 손과 발, 다리 등 근육이 약해지는 병이라 남편은 단추를 끼우고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근육이 경직되고 목소리가 어눌해졌어요.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니 병원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유게릭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도대체 이런 병이 왜 생기는지 억울하고 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며칠 괴로워하다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무려 남편은 10년이나 이 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매번 미안하다고 울먹이던 남편을 저는 어르고 달랬습니다. 여보, 힘내요.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말이 10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간호하는 저도 병을 앓는 남편도요. 나중에는 시누이의 말대로 요양원에 1년 있었는데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은 거죠. 그 와중에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남편을 간호할 동안 아이들은 취업하고 결혼도 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병에 걸렸기에 아이들은 제 앞가림을 다 했네요. 결혼도 빨리 한다고 제 짝을 찾아오니 남편은 다들 30평대 아파트까지 사줬고요. 그리고 루게릭병이 심하지 않을 때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해주었거든요. 그놈들 다 줄 필요 없어. 당신은 나 없어도 잘 지내야 해. 다음 세상에는 나 같은 놈 만나지 말아야겠다. 너무 미안해.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상 가기 전에는 답답하고 힘이 들었는데요. 가고 나니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았어요. 묶여있던 사실을 풀려나니 막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짐승처럼 느껴졌어요. 또 혼자 살아야 하는 외로움도 몰려왔고요. 대가족이 모여 살다가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요. 아이들이 하나 둘 결혼하니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갱년기도 몰려오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에 열이 올라오고 밤마다 잠도 잘 못 자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시간이 지나 제가 갖은 노력으로 극복했습니다. 누구 말대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견딜 수 있다고 하대요. 하지만 저 남편이 일할 동안 집에서 쉬어본 적 없어요. 공장 직원이 못 나오면 제가 다 했고 시할머니부터 남편 간병까지 했으니 남편이 준 재산이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울한 기분이나 갱년기 증상도 잠잠해져서 편하게 살아볼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프 연습장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엄마, 개인 사업 하고 싶어요. 요새 직장 다니지만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미리 나와서 이런 가게 하는 편이 나아요. 이럴 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사업 자금 고려해 보세요. 애 아빠 자다가도 가위도 눌리고 악몽도 꾸더라고요.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사람이 살고 봐야죠. 아버지가 그랬어. 미리 주지 말라고. 사업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결혼할 때 집 사줬으면 됐지. 집 사서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야?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그만두고 왔다는데 이제 마흔이 코앞인데 아이들도 커가고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 없다고 아예 못을 받고 돌아가셨기에 재산을 미리 주겠다는 생각이 없었고요. 어머니 그럼 투자하신다고 생각 좀 해보세요. 매출의 50% 드릴게요. 널 뭘 믿고 투자해. 사업도 처음인데 말이 되니? 게다가 푼돈도 아니고. 제가 반박을 제대로 하니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작전을 바꾼 모양이에요. 물량 공세를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쇼핑이나 미장원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제가 반찬 가지고 왔어요. 이따 목욕도 같이 가실래요? 시간이 되니?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매번 음식 안 가지고 와도 돼. 아니에요. 우리 윤치도 같이 왔어요. 할머니한테 그림 그린 거 보여드려. 첫 손주가 손녀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만 키워서 그런지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부모가 시켰는지 애까지 할머니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전업주부라서 그런지 매번 반찬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업 자금을 위해서 저에게 딸처럼 살갑게 굴더라고요. 딸 하나를 기르고 있는데 소녀도 매일 데리고 와 옆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 아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매일 찾아와서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윤지도 데리고 올게요. 남편이 편해야 저랑 윤지도 잘 지낼 수 있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마.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사업을 왜 해? 직장 다니라고 해. 망해서 쪽박 차지 말고. 안 망해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하던 건데 매물이 괜찮게 나온 골프 연습장이거든요. 매출도 보장되고요. 저는 듣기 싫어서 물러가라고 했는데요. 그날 밤에 큰아들이 술 먹고 찾아왔어요. 대성통곡을 하며 울면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한심해 죽을 뻔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데. 제 자식이니 한편으로 가슴이 아려왔어요. 엄마, 내가 매출의 50% 줄 테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투자하라고요. 제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대. 그래, 그럼 간이 증여사라도 써. 네가 50% 준다고 말이야. 그래, 골프 연습장 인수해 하고 단숨에 허락하고 싶지만 덥석 넘겨주면 돈 알기를 우습게 할까봐 그렇게 매출의 일정 부분을 달라고 단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증여하면 뭘 해주겠다고 서약서 같은 걸 써주더군요. 아들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 모양이지만 저는 나름 진지했습니다. 역시 아들이 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주머니를 열게 되더라고요. 5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업 계획서도 가져왔고요.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줄 재산이긴 했지만요. 제가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 몸보다 정신이 힘든 것이 어렵더라고요. 잘해봐. 아버지가 힘들게 모아주신 거다. 함부로 날리지 말고. 처음인데 걱정된다, 엄마는. 예전에 아버지 봤지? 단 하루도 안 쉬셨어. 하지만 컴퓨터 앞에서 일만 했던 아들이 단번에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도와주니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가게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가게 주인이 솔선수범해야 장사가 잘 되는 법인데요. 매번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아들 스스로 무언가 알아내고 깨닫고 달라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첫째 아들만 돈을 해주니 둘째 아들도 득달같이 달려와 집을 옮길 테니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둘째는 공기업에 다니고 며느리는 교사거든요. 차근차근 적숙하면 집을 늘릴 수가 있을 텐데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캠핑 가면 어때요? 아는 선생님이 쿠폰을 주셨어요. 그래, 엄마 같이 가요. 맨날 아버지 간호만 하셨는데 답답하잖아요. 너희들이 웬일이야? 맨날 주말에는 바쁘다고 했잖아. 한번 오라고 하면 시간 없다 바쁘다 하면서 차일피일 오는 날짜 미루더니. 여행? 캠핑? 무슨 이유니? 어머니, 그냥 애들이 할머니랑 놀러 가고 싶다고 하니까 온 거죠. 이렇게 자주 놀러 와요. 덕분에 나들이나 캠핑, 꽃놀이 등을 가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형한테 해준 돈을 달라고 하는 거겠죠. 어머니, 우리 애들은 2명이라 방이 필요해요. 집 넓히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우리는요?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매번 형만 뭘 해줘요. 학원도 형만 갔어요. 또 과외도 시키고. 게다가 이번엔 무슨 사업 자금을 해줘. 형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니, 그리고 형이 부족하니 학원도 보내준 거지. 잘하면 해줘. 둘 다 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해? 애들은 아직 어린데 방은 무슨 방이야. 집 넓으면 엄마 모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 해주세요. 지금 사는 집하고 엄마 주신 돈하고 합치면 원하는 평수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니? 사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라고. 너희들도 증명서 하나 써. 형도 썼다. 저는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증명서를 쓰라고 했어요. 집을 해주는 대신 나중에 저를 모시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럼 증명서 쓸게요. 저희 거짓말 안 해요. 집 사주시면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제가 둘째에게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형제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 생일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손주들이 아직 어린데 그 꼴을 보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며느리까지 서로 남편과 편을 먹어 패싸움처럼 퍼지네요. 내가 힘들어서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시샘 내리냐?
직장 생활이 힘들지 그럼 쉬워? 나도 열심히 일한다고. 누군 그만두고 싶은 순간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형 도와주면 나도 해줘야지. 서방님 네는 동서가 돈 버니까 굳이 안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되면 입 닫고 말겠어요? 아니 같이 벌어도 돈 필요해요. 형님네는 애가 하나지만 저희 둘이에요. 남매라 방 따로 주면 좋죠. 다들 시끄럽다. 둘 다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애들 보니까 그만 싸워. 결국 저는 둘째 아들에게 집을 하나 더 사주고 말았어요. 만날 때마다 저러고 싸울 텐데 그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우리 집은 장난만 챙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첫째 아들은 잔병치레가 많았고 공부도 둘째 아들보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큰아이한테 관심이 더 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집 사주면 너희들 나중에 나 모신다고 했지? 증명서 써오너라. 당장! 이런 것들이 효도각서라고 불리던데요. 저는 큰아들은 매출의 절반을, 둘째 아들에게는 저를 모시는 조건이 붙여서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행동이 달라지듯 아이들도 막상 재산을 어느 정도 받고 나니 저한테 연락하는 것도 뜸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도 몸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척추 협착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집안일도 일이지만 예전에 남편 병간호를 하다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오래 앓다 보니 죽이라도 하나 끓여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예, 또 허리가 아프구나. 잠깐 올 수 있겠니? 죽집 가서 죽 사오면 더 좋고. 끓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도 번거로울까 사오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아예 공부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요. 윤지가 발레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픽업해야 하니 갈 수가 없어요. 요새 놀고 있는 동서한테 전화해보세요. 어느덧 소녀가 초등학생이 되니 첫째 며느리는 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휴직으로 집에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다가 문자로 답이 오더군요. 지금 운동 중이라 조금 이따 연락드릴게요. 아마 제가 아프다는 말도 보지 못한 모양이에요. 아들들에게 전화해보니 둘이 비슷하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저번에 제가 배달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시켜 드세요. 돈 있으신데 사람 쓰세요. 사람. 왜 맨날 바쁜 사람 불러요? 그리고 시켜 드세요. 누가 시켜 먹는 거 몰라서 연락했을까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단 한 명도 그것에 관해 묻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어도 데려오지를 않았어요. 바쁘게 학원 가야 한다면서 말이죠. 재산을 주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까지 빼줄 태세였지만 이제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끓이려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시할머니에게, 남편에게 열심히 끓인 죽인데 결국 저는 내 손으로 해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죽은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니 죽을 올려놓고 거실에 잠깐 앉아 있었죠. 잠이 들었는지 냄비가 홀랑 타버렸어요. 새까만 냄비에 매캐한 연기까지 정말 아찔하더군요.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부엌을 홀랑 태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불이 앞을 어쩌면 좋아. 자식도 있고 돈 있으면 뭐해. 내가 원할 때 도와주는 놈들 하나도 없고. 다행히 불은 금세 진압했지만 집안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제 마음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자식들이 무슨 나를 돈지갑으로 알고 있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이들은 소환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혼자 못 살겠구나. 둘째 너희가 나 모신다고 했지? 그 집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첫째 너 매출 50% 당장 가져와. 그 돈으로 나 돌봐줄 사람 써야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골프 연습장 매출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초반에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을 지었거든요. 매출의 절반을 주지 못하겠다고 엄살을 부렸어요. 둘째 아들은 큰 집을 사줘도 같이 살기는커녕 집에 초대한 적도 없어요. 골프 연습장 해주면 매출 절반 준다며, 집 사주면 나랑 같이 산다며. 그런데 죽 하나 사오겠다고 하는 인간이 없어? 죽 배달시켜 먹어? 배달시킬 줄 몰라서 그러냐? 사람이 아프다는데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해. 저는 그렇게 말하면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큰 불이 안 나서 다행이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순진하게 본 걸까요?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매출 50%를 어떻게 줍니까? 말이 쉽지.
그리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은 건데 엄마가 하도 강경하게 나오니 그런 거고. 그렇게 죽 드시고 싶으면 요양사라도 제가 매일 배달 불러드릴게요. 그분이 해주면 됐죠? 큰 집에 오셔도 사람 없어요. 제가 회사 가고 애들은 학교 가고 집사람은 요즘 공부 새로 시작해서 바빠요. 그렇게 죽이 드시고 싶으시면 요새 실버타운 좋은 데 많다는데 가실래요? 요양사 실버타운이란 단어가 나오자 며느리들이 반색하며 좋아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실버타운도 좋아요. 제가 아는 지인 부모님도 가셨는데요. 거기 가면 의사부터 영양사까지 다 있고 중간에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요. 알아봐 드릴까요? 네, 이제 아이들도 공부하느라 바쁘면 저도 덩달아 바빠져요. 요새 입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좋은 요양원도 많으니까 가보실래요?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생기면 가야죠. 그런데 자식놈들 하는 짓을 보세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약속 하나 안 지키면서 이제 요양원이라뇨. 이런 꼴 볼까봐 남편이 돈 미리 주지 말라고 했거늘 분통이 터졌습니다. 얘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바본 줄 아니? 골프 연습장 가보니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습장이라고 하던데 주말에 손님이 제일 많고 그리고 둘째네도 그렇지. 경비원한테 물어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자주 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자주 가면 경비원이 알아? 돈은 나한테 뜯어가고 나한테 죽 하나 끓여줄 인간이 없어? 그게 엄마 돈이야?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물려줄 돈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 몫을 주는 걸 왜 그렇게 공치사해요? 죽 사서 만들 돈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죽 타령을 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아버지 재산 그대로 받아놓고서는. 뭐? 편안? 나 시집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있어 본 적 없어, 이놈들아. 그 공장도 내가 다 뒤에서 지어놓으니까 돌아간 거지. 아버지 재산 아니야. 내 재산이기도 해. 너희들 진짜 1억이니? 이렇게 막 해도 돼? 내가 그렇게 키웠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 봅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앉아 밥이나 받아 먹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았겠죠.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도 저였고 마지막 잠든 사람도 저입니다. 아마 같이 산 식모 언니가 알겠죠. 일하는 사람 시킬 수도 있지만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자식놈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싸움이 길어지니 하나 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당장 꺼져! 너희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꼴도 보기 싫구나! 제가 소리를 지르니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자식놈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던데 이래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울고 괴로워하기도 싫더라고요. 기분만 더 서러워질 뿐이니까요. 남편이 떠나도 저를 위하는 건 제 자식이 아닌 예전 식모 언니였어요. 남편 없으니 속이 허전하지 이러면서 가끔 찾아와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들이라도 그렇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닌가요? 저도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리진 못해도 매일 사무치게 그립던데 우리 자식들은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봅니다. 이때 식모 언니가 말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70을 넘긴 언니의 음성이 왜 이 순간에 떠올랐을까요? 자식도 다 소용없어. 남편도 그렇고. 나 속 뒤집어지는 거 아는 건 나뿐이더라. 그러니 밥 잘 먹고 단단하게 마음 먹고 살아. 돈은 꼭 쥐고 말이야. 자식 진짜 소용없어. 언니의 말이 이 순간 제 가슴을 치고 갔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어요. 누가 누굴 탓하겠어요. 이렇게 만든 것이 부모인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서럽다고 느낀 순간 제가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분간 앉아있다가 문득 카디건 하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두고 간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자식 새끼들이 묘워도 제가 어미이다 보니 날이 추운데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둘러 핸드폰 하나 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시모가 화가 나 있으니 오지 못할까 싶었거든요. 거기서 용서하지 못할 대화가 오고 가더군요. 저는 아이들 앞으로 가지 않고 벽에 서서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가가지도 못하겠더군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런 거야? 동서네가 모시고 간다고 했으면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노인네가 시위하듯 죽 사오라고 난리를 치잖아. 우리가 왜요?
그러는 형님은 매출 절반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그러니 죽 타령하는 거죠. 돈 달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피해자는 우리예요, 우리. 재수씨, 그 절반 그냥 노인네가 하도 안 준다고 하니까 해본 말이고, 같이 산다고 했으니 사셨어야죠. 사돈 어른들 오라고 우리 엄마가 재수씨 집 사준 거 아니잖아요. 형,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 장인 장모 가끔은 거야. 그리고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돈 가져갔으면 형이 더 많이 가져갔을걸? 학원비부터? 너 무슨 학원비 타령이냐 맨날. 공부 좀 했다고 유세야? 그렇다고 서울대도 못 간 놈이 무슨 불리하면 학원이니 과외니 난리야 진짜. 하여간 이 새끼는 형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좀 맞아볼래? 한두 마디 오가던 설전이 아예 주먹 다짐으로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개인데 길에서 싸움질인지 제가 나가 말리려는 순간 첫째 며느리가 그만둬요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그제야 마음의 소리를 거침없이 해댔습니다. 요양원이든 뭐든 아무 곳이나 처가라면 가는 거지. 노인네가 자식들 귀찮게 하고 그래. 저는 그 이야기에 진짜 그대로 얼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귀찮다뇨.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누구 하나 심하게 말했다 하지 않고 둘째 며느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빨리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형제들 싸우고 이러는 게 좋아요. 오늘도 그래요. 우리 애들 학원 못 데려다 줬어요. 내가 미쳤다고 학교 그만둔 줄 알아요? 자식들 돌보려고 한 거죠. 우리 아버지 엄마도 학원 픽업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죽타령이 나와요. 진짜 미쳤어.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품에 귀염받고 살다가 이제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죽은 갑자기 왜 사오라고. 귀찮아 죽겠어 진짜. 며느리들 마음대로 떠드니 그제야 아들들이 끼어들었지만 더 가관이었습니다. 윤지 엄마 시끄러워. 그러니까 내가 머리 쓰라고 했지. 죽 사다 줬으면 됐잖아. 노인네 하나 달래지도 못하냐? 예전에는 잘했으면서. 당신도 가끔 찾아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 학교는 왜 관뒀어? 그래도 엄마 진짜 우리 집이라도 오시겠다고 하면 어쩔래? 다시 학교 나가. 그게 낫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해? 무슨 어머님 무서워서 직장을 다녀. 웃겨 진짜.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다들. 하여간 노인네가 요양원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나이 처먹고 자식들 힘들게 하고 그래. 양심이 있으면 당장 꺼져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대화 모두를 녹음하고 있었고요. 변호사 친구가 말하길 자식들이 어이없는 말하면 다 녹음하는 것이 맞다고 했거든요. 윤지 엄마야, 너 뭐라고 했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 앞으로 걸어나와 며느리 앞에 카디건을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놀라는 신용이라도 하면 더 기분 나쁠 텐데요. 이것들이 아예 잘된 일이라고 한마디씩 더 하더라고요. 제 말이 어때서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나이 쳐드셨으면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양심이 있으시면 그냥 요양원이라도 당장 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며느리들의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놓고 욕을 하다뇨. 저희도 꺼지셨다는 등 어법에도 안 맞는 말을 하더군요. 잘난 대학을 나오고도 말이에요. 그 뻔뻔하게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사람이냐? 귀찮아? 당장 가! 아이 꺼지라고 하지 왜? 엄마 집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소리를 질러요. 꺼지라면 가실 거예요? 그니까 무슨 트집을 잡는다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무슨 특권이나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아버지 재산이고 저희가 물려받을 것들이에요. 저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제 욕심만 차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욕심을 드러냈으면 믿지도 않았을 텐데요. 말로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단 보내고 더 큰 혼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희들 생각 잘 알았다. 그 대신 난 다시 물려줄 생각 없어. 다시 돌려받을 테니 알아서 하렴. 이제는 화를 내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쳐도 자식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루게릭병이 많이 진행되기 전의 일이었죠. 애들이 돈 받고도 당신 무시하면 다 돌려받아. 그래도 돼. 자식들 어떻게 나올지 몰라. 지금은 말 잘 들어도 머리 크고 돈 마다하면 그렇게 될 거야. 다시 돌려받아라. 그게 가능한지 저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를 하지 않지만 아직 현직에 있는 후배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친구와 그 후배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이나 효도 각서 같은 증여할 때 자식들의 다짐이 담긴 종이도 내밀었어요. 여사님이 아주 똑똑하시네요. 무조건 말로만 다짐을 받아두는데 이렇게 녹음이나 증거도 있고요. 물론 법적으로 이게 증거가 될 순 없지만 참고는 될 수 있어요. 사업자금으로 재산 먼저 주면 매출 절반 준다고 했고 50평대 집 사주면 저를 모신다고 했어요. 이건 공증까지 제가 다 해놓은 상태라 다 가능하겠죠? 네, 이게 요새 많이들 하시는 불효소송인데요. 대부분 돌려받기 어려워요. 아예 부모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런 문제가 아니면 10에서 15% 정도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재산을 주면 부모를 보양하겠다고 한 걸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여사님처럼 이렇게 증빙 증명서 같은 서류를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돈 빌려주고 많이 떼이셨거든요. 그거 보고 뭐든 증명할 거리를 만들어야겠구나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조언도 했고요. 당장 소송 준비하고 싶어요. 이것들 혼을 내야지 안 되겠어요. 저는 그날로 법원에서 소장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준 이후 소유권이 자식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불효 소송이라도 다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 돈을 주기 전에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재산을 증여하면 매출이나 같이 산다는 조건을 내건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물적 증거가 있어야겠죠. 저야 길바닥에 진짜 버려지진 않았지만 변호사 말대로라면 유기를 당하거나 물리적 폭력에 의해 경찰이 오고 갈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머리가 어지러지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시누이가 알고는 당장 자식들을 만나러 갔나 봅니다. 골프 연습장 앞에서 엄마한테 불효하는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둘째 아들 공기업까지 당당하게 찾아간 모양이에요. 주원이 주황이 왜 그런 거야? 여자 잘못 만나 그런 거야? 아니면 갑자기 싹수가 없어졌어요? 오빠랑 언니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맨날 가서 시위한다고 했어. 불효소송 한 번 해야 이것들이 정신이 들지. 맞죠, 아가씨? 당연하죠. 자식놈들 한 번 혼나야 정신 차리지. 내가 며느리들한테 다 전화했어. 네 새끼들 얼마나 잘 되나 보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 가만히 안 둘 거야. 재산 다 못 돌려받아도 소송이라도 하고 소장이 날아가야 정신 차리지. 언니는 소송을 해. 나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벽보라도 붙일 거야. 불효 자식들이라고. 언니처럼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남편하고 자식들 살뜰히 돌본 사람이 있냐고. 미친 것들이 죽 한 번 사오라는 것도 어려워? 그러는 아가씨는 나한테 해줬어? 오빠 아파트 내가 다 돌봤지. 미안해요. 그때 나도 애들 건사하느라. 오늘 내가 전복죽 끓여왔어. 언니 이제 죽은 나한테 말해요. 알았죠? 제가 재산을 다 돌려받겠다며 비싼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말을 자식들이 들었는지 그제야 달려왔습니다만 저는 집을 옮겼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주변이 죽집부터 병원까지 잘 갖춘 곳에 입주했어요. 시누이랑 친구네 집과 같은 동네라 만나기도 편하고요. 엄마 어디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딴 거 하지 말죠. 동네 창피는 물론이고 연습장 평판도 나빠서 손님들 끊겼어요. 고모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나 불효자 취급하는데 미치겠어. 도대체 불효소송은 뭔데요? 내가 집 주면 모신다고 서류를 쓴 적이 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동네에 소문 다 나서 윤지까지 애들한테 놀림받는데요.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집에 오시려면 오세요. 애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할머니한테 왜 막말했냐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제가 혼났어요. 죄송해요. 매일 전화가 와도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귀찮았거든요. 제가 진짜 몸이 아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처지였다면 자식들은 저를 발랑 안고 요양원에 맡겼겠죠. 짐짝 던지든 말이에요. 요양원 모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태도가 문제죠. 게다가 재산은 재산대로 다 가져가고 정작 부양할 때 외면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도 불효소송은 진행되고 있어요. 끝까지 괴롭게 만들어서 다신 그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재산을 줘야 할 때 변호사랑 상담해서 증여 증거나 각서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막말하면 화를 내는 대신 핸드폰 녹음기를 열고요. 그게 살 길이니까요.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할 때도 며느리나 자식들이 손주들 앞세우고 찾아와 소송을 취하하라고 야단이네요. 죽어도 취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을 시누이와 친구 그리고 시모 언니까지 초대해 가려고요.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돈이나 쓰고 오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모아서 손주들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니까요. 남은 재산 자식들 안 주려고 다 쓰고 죽을 건데요.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당장 재산 다 뺏고 알거지로 자식들 길바닥에 내쫓아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법이란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증여된 것을 되찾으려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주기 전에 조심해야 하지만 자식놈들 당장 달라고 하는데 안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법적인 도움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드릴 것 같으면 사연을 보는 재미에 빠져서 유튜브에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 나이 먹은 여자예요.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뱉기라서 어디에 속 시원히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틀어놓는 습관이 생겼는데 문득 혹시 이런 익명의 사연이라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설마 자식 낳고 손주까지 본 제 결혼 생활에서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들보다 시집을 늦게 간 경우였네요. 당시에 제 주변에서 여자들은 전부 25이나 6이면 결혼을 했었으니까요. 제 주변이 하필 다들 부지런히 시집들을 가는 환경이었지만 저는 29이 되어서야 만난 인연과 제 나이 꼬박 30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친정 집안이 예전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가난을 경험해보신 분들 중에서 배가 고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래 본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울면 더 배가 고파질까봐 그마저 참아본 적도 있었네요. 배가 너무 고파서 기력이 빠진 채로 멍하게 있던 적이 잦은 아이였죠. 그 시절 다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음에도 친정 집안은 형편이 유독 어려웠어요. 저는 그게 다 친정아버지가 하도 귀가 얇고 팔랑거려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친정 엄마의 속만 문드러져 갔죠. 기껏 힘들게 벌어서 모은 푼돈, 애들 아빠라는 인간이 어디론가 홀라당 다 까먹어버렸으니 살맛이 안 난다. 그딴 것도 어떻게 가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당신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라고 일부러 그러고 싶었던 줄 알아? 그게 다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더 잘 되어 보려고 그런 것이었잖아.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가 돈을 잃은 것뿐인데 왜 나를 두고두고 원망해? 내가 당최 기가 죽어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으면 그냥 죽지 왜 살아? 대체 왜 아등바등 계속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해. 이런 지독한 게 결혼이라면 나는 내 자식들이 절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가장 착잡했던 사실은 친정아버지의 변명이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셨어요. 아기는 결코 없는 게 결과물은 아주 나쁜 사람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순진무구하고 있어 챙기실 줄 모르고 남 얘기 잘 듣고 잘 넘어가고 잔정 많으시고 그런 분이 친정아버지셨고 하도 대일 대로 대이신 친정엄마는 저를 비롯한 당신의 자식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악 물고 어떻게든 살아남자고 그리고 절대 결혼은 섣불리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남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하다못해 친척이었으면 사람 참 좋다고 추켜 세워줬을 거야. 그런데 내 남편으로는 너무 힘들다. 착하고 무른 게 능사인 줄 알아? 얘들아 잘 들어. 사는데 그런 게 도움되고 필요한지는 몰라도 성공하는 것에는 필요 없어. 가난이라는 것에 한이 맺혀간다.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나도 지쳐가. 너희들은 이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딴 한량과 결혼해서 밑빠진 독에 물이나 붓고 살 바에는 차라리 결혼 같은 거 하지 마. 혼자서 독수공만 하다가 늙어 죽는 게 낫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씀을 따르겠다고요. 너무나도 마음고생하시던 모습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눈 맞으면 살림 차리고 순정 바쳐서 연애했던 그 시절, 미천 하나 없어도 서로만 보며 백년가약을 맺고는 했던 시절. 그러나 저를 비롯한 친정의 형제들은 결혼을 아무도 일찍 안 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하도 곡소리를 하셔서 그랬나 봐요. 가장 이르게 결혼한 사람이 28 나이, 늦가을에 시집간 언니였을 정도였네요. 형부는 나름 교육자 집안이라 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에 형편이 안정된 인물이었습니다. 키만 좀 컸지 얼굴 인물은 별로였어요. 성격도 무척 예민하고 까칠한 편이었죠.
그래도 언니가 안정된 배경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저도 비슷했네요. 무능력한 친정아버지, 그리고 그런 배우자에게 질색을 하며 학을 떼었던 친정엄마를 보고 자랐던 저는 무조건 남편의 능력만 보았습니다.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한 상대를 만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치의 남자를 만나고자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서 단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시댁은 당시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직후였고 저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공장의 잡일을 도와가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제 성실한 구석 하나만 보고 저를 허락해 주었던 시댁 사람들을 제가 기어이 만족시켰죠. 아집이 강한 남편하고는 솔직히 이런저런 마찰이 있었지만 반지하 단칸방에서 화목하게 사느니 점점 집을 넓혀가는 재미를 느끼며 남편과 냉전을 치르며 사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친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랬나 봐요. 다른 의미로도 저는 친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건 바로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친정엄마께서는 끝끝내 당신의 무능력한 배우자를 저버리지 않은 채 끌어안고 가셨죠. 저는 그 면모를 봐왔기 때문에 사업하는 남편이 도중에 얼마나 독불장군처럼 굴든 말든 꿋꿋하게 인내하며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한 번도 도망친 적 없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도 없었네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런 저에게 뒤늦게 고맙고 의지가 되었는지 남편은 그나마 점점 순해졌어요. 나이 먹어서 늙고 났더니 마누라가 최고란 걸 알았나 봅니다. 하여간 저희 부부는 다사다난한 와중에 자식을 셋 보고 살았어요. 큰아들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저희 부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대를 받으며 자랐고요. 결혼 정년기에 딱 맞춰서 장가를 보냈는데 이때 저희 부부가 힘 좀 썼죠. 왜냐하면 큰며느리가 부잣집 고명딸이었거든요. 둘은 동갑내기였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조건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걱정을 했고 어떻게든 꼭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가 나섰던 것이죠. 장남을 좋은 집안과 맺어주느라 애 많이 썼었네요. 큰아들 본인이 욕심냈던 그 결혼 기껏 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큰며느리하고 자잘한 불화를 일으켰어요. 큰며느리는 워낙 자기 친정에서 귀한 대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성격이 대쪽 같고 쉽사리 자기 뜻을 굽히거나 양보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애 낳고 잘 사나 싶었건만 그런 배우자에게 큰아들이 점차 심신이 지쳐가는 모양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걸핏하면 별거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쉽게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런 큰아들을 나무랐었죠. 애 생각해서라도 우선 참아야지. 나라고 해서 내 큰며느리가 콧대 높고 성질 드센 것 어디 모르겠니? 다 알아. 네가 언제까지고 참고 살 성미도 안 된다는 건 역시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이 결혼 네가 하겠다고 당시에 하도 우겨대서 졸라댔던 것을 잊으면 안 되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 제가 남편을 꾹 참고 잘 살아온 것을 큰아들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제 앞에서 반백할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나무라고 잘 달래보았건만 큰아들은 속에 든 불을 꺼트리질 못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자꾸만 툴툴대며 늘어놓았죠. 어느 주말에 저희 식구들끼리 다 모여 있었고 큰며느리는 없는 자리였는데 저희 딸이 자기 큰오빠한테 기어이 한 소리 날리더라고요. 아, 큰오빠! 남자가 왜 그렇게 구시렁구시렁 말이 많아? 그런 투정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들으려니까 짜증나 죽겠어. 큰 새언니한테 이혼하자고 선언할 자신은 없고 자기 가족들한테 우는 소리 할 마음은 들어? 물에 빠지면 아주 입만 동동 뜨겠어.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는 집사람 만나서 늘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내 여동생까지 이러네. 집안 여자들이 다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야, 너는 제발 네 작은 새언니 좀 보고 배워라. 모름지기 여자란 저래야 하는 거야. 큰아들이 말에 자연스레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죠. 바로 제 작은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큰아들이 결혼생활 지친다고 우는 소리를 하도 하느라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한 지 몇 달째였는데 그 와중에도 작은 며느리는 늘 조용했습니다. 차분했으며 고요했죠. 큰아들 입에서 자기가 거론되자 작은 며느리가 조용한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아주버님을 다들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왔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면 저러시겠어요. 그쵸, 어머님? 제 말이 맞죠? 은근히 저에게 질문을 돌리길래 제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맞다면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간 너무 격앙된 상태로 큰아들만 나무랐나 싶었거든요.
큰며느리에게는 잔소리를 안 하고 큰아들에게만 참으라고 하고 있었으니 무정한 엄마인 것 같았네요. 큰아들에게 내심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제가 얼른 그 의견에 함께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작은 새언니, 뭘 모르시면 말아 얹지 마세요. 갑자기 왜 본인이 상황 정리를 하려고 난리세요? 감정적으로 구는 딸을 제 작은 아들이 얼른 말렸습니다. 딸은 불만 가득하단 표정을 지으면서도 더 아무 말 안 했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왠지 딸이 작은 며느리에게 틱틱서리며 행동하기 시작했던 듯 싶어요. 설거지도 자꾸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한다며 작은 며느리에게 시키고, 제가 한 번은 현장을 목격하고 딸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은 며느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군말 없이 설거지를 하더군요. 꿋꿋한 그 모습이 강인해 보였어요. 여리여리한 체구에서 그런 강인함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죠. 작은 아들은 원래 오래 사귀던 다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할 작정이었으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잘한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감정이 상해서 파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아가씨는 금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그것에 상처를 크게 받은 작은 아들은 아무하고도 오랫동안 교제를 안 했습니다. 이러다가 노총각이 되어 늙어 죽은 것 아니냐는 주변의 속단으로부터 저는 작은 아들을 지켜주었죠.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인생을 말아먹을 바에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네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돼. 나는 어렸을 때 네 외할머니로부터 항상 결혼을 신중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더니 나이 찼다고 해서 떠밀리듯 하는 결혼은 아주 결사 반대인 사람이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저는 사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데 주변의 시선이 힘들었거든요. 압박 받지 말고 부담 안 가지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혹시 제 마음을 사로잡는 인연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결혼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말했던 작은 아들은 시간이 지나서 자기보다 8살 어린 작은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더라도 수수하고 청순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첫인상이 아주 참했죠. 작은 며느리의 친정은 많이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빚 때문에 작은 며느리가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왠지 옛날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속물적인 것 같았지만 작은 며느리가 어째서 제 작은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건지 저는 그 이유가 짚이더라고요. 집안 형편은 많이 어렵고 대학은 전문대를 중퇴했고 서비스 직종만 전전해온 작은 며느리의 조건이 너무 별로인 것 같다면서 다른 식구들은 약간 떨떠름한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차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며느리에게 따로 당부를 했었습니다. 다른 건 내가 안 바랄게. 가정에 충실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내조 잘하고 옆에서 항상 잘 챙겨주고 그렇게 잘 해줄 수 있겠니? 그것만 약속해 준다면 나는 너를 내 며느리로 기꺼이 맞아들이고 잘해줄 생각이 있단다. 당연히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바랐던 것이에요. 오빠하고 단란한 가정 꾸려서 서로만 바라보면서 늙어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도 최고로 잘하는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제 보니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를 놓치고 지금까지 혼자 지낸 게 아니라 이런 참한 배우자를 만나려고 기다려왔나 보다. 앞으로 둘이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구나. 저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었죠. 다른 가족들에게는 작은 아들이 나이가 찰 대로 찬 상황인데 결혼 상대를 재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냐는 논리를 댔습니다. 그렇게 단박에 설득을 시켰죠. 작은 며느리는 그 약속대로 너무 잘 살아줬어요. 결혼하고 1년을 채우기 직전에 아이가 태어났고요. 자기 남편과 아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기 시댁에도 살뜰히 잘하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작은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참이었고요. 이렇게 잘해온 작은 며느리가 딸에게 핀잔을 당하며 지내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면목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가 봐. 우리 딸한테 내가 따끔하게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부족할 수밖에 없네. 우리 딸이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어. 성숙하고 의젓한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어머님, 세상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어머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민준이 아빠가 그때 아무리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들 어머님께서 만약 안 된다고 하셨으면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께 특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집안의 일원이 되어서 매일매일 행복해요. 그러니 그런 말씀은 거두세요. 얘가 나를 오늘 작정하고 비행기 때문에? 네 시합이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특별히 감사하다고 하니? 에이, 어머님. 그런 것에 있어서 실세는 어머님인 거 옛날 그때부터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집안 문제는 어머니께서 꽉 쥐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혹시 너무 건방져 보이려나요? 할 말 다 해놓고 겸연쩍어 하는 것, 작은 며느리는 이런 인물이었죠. 고슴도치라는 동물이 크지도 않고 생긴 것도 아기자기한 이목구비에 조용조용하지만 몸에 가시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종류의 의외성이 작은 며느리에게는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순하고 차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속까지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해대더니 결국 큰며느리와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큰 손주는 당연하니만치 큰며느리가 데리고 갔고요. 너무 속상하더군요. 이혼을 섣불리 안 해서 그것이라도 다행이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어여쁜 큰손주와 더 멀어졌을 테니까요. 홧김에라도 이혼하자는 소리는 안 꺼냈어요. 나도 어차피 다시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이혼해서 뭘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재주씨가 나보고 숙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홧김에 마음에도 없는 이혼하자는 소리는 안 꺼낸 거죠. 작은 애가 너한테 그랬다고? 맞는 소리를 했네. 이혼이란 결혼보다 신중히 하는데 네가 홧김에 큰애한테 이혼 운운할까 봐 내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던지. 너에게 좋은 소리를 해준 작은 애한테 내가 다 고맙구나. 하여간 여러모로 작은 며느리는 좋은 영향만 집안에 주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 내외가 별거하게 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큰아들이 자기 애를 보게 됐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큰손주가 올 때도 있었고 금요일 늦은 저녁에 올 때도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애가 오기로 한 주말에 큰아들이 낚시 약속이 잡힌 거예요. 회사 상사도 포함되어 있는 자리라서 취소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하필 남편하고 저기 멀리 편찮으신 고모댁에 방문하기로 한 주말이었고요. 큰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던 큰아들은 자기 동생 부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큰 손주를 자기 아이와 함께 그 주말에 봐주었죠. 집안일이라면 안 가리고 나서는 살신 성인의 착한 부인을 맞은 게 자기 복이라면서 작은 아들이 그때 무척 싱글벙글 웃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격 차이로 별것까지 하게 된 큰아들 부부와 비교가 되면서 더욱 작은 아들 부부가 화목하고 든든해 보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금은 갑작스럽게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1년 내외 일정이라서 아주 장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기간이 아니니까 걱정이 되더군요. 저는 작은 며느리하고 작은 손주도 같이 가려나 했는데 작은 아들 혼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외국 생활하는 거 정말 괜찮겠냐고 제가 염려되는 마음에 여러 번 물어봤었네요. 사실은 민준이 엄마가 나랑 같이 안 가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를 배려해서 외국 생활 욕심내지 않은 민준이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그 마음씨가 감동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게 작은 애가 욕심을 안 부리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 입장을 우선시해서 배려하는 편이지. 보나마나 네가 없어도 아이 뒷바라지 잘하면서 작은 애는 잘 해낼 거야. 그러니 너도 거기서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겨야 한다. 연장 같은 거 하지 말고 꼭 제때 돌아오고. 애가 어린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고 그러면 못 써. 작은 아들은 제 말을 명심하고 꼭 되도록 일찍 돌아오겠다고 하였어요. 때가 되어 작은 아들은 출국하였고 작은 며느리는 그 이전처럼 변함없이 지내는 데 보였습니다. 저는 설마 제가 작은 며느리 같은 사람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죠.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했던 순간들이 있네요. 우선은 살짝 초여름이라 더웠던 때였는데요. 작은 며느리가 전에 없이 얇은 가디건을 입고 왔는데 잠시 후에 밥을 먹다가 언뜻 그쪽을 보니까 가디건의 단추가 풀어져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그 안에 민소매 옷을 입었었나 봐요. 가슴팍이 훤히 보이더군요. 나이 든 사람 눈에는 단박에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작은 며느리에게 말해줬었죠. 네가 웬일로 그런 옷을 다 입었니? 지나치게 과감한 것 같아서 나는 조금 민망하네. 더워서 잠깐 단추를 푼다는 게 깜빡하고 계속 이러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지금 얼른 단추 끼울게요.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작은 며느리의 모습에서 딱히 이상 기류를 감지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다시 그때로부터 얼마 후, 이때는 말복이었고 유명한 백숙집에 다 같이 모인 참이었어요. 목적지가 식당인 사람치고는 작은 며느리가 입술을 진하게 바르고 왔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자리에 이런 화장을 할 사람이 아니건만 좀 희한하다고 생각했죠. 일전부터 작은 며느리에게 틱틱대고 있었던 딸이 그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닭 먹으러 가는데 설마 벌써 쥐 한 마리 잡아드시고 온 거예요? 옆에 같이 앉아야겠어요. 쥐 잡아먹고 오셨으니까 배 안 고파서 닭고기 거의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제가 이득이죠. 모처럼 립스틱을 선물 받아서 한번 발라봤어요. 그런데 너무 빨갛고 진하죠? 저도 안 어울린다고 생각 중이었네요. 작은 며느리가 엄청 민망해하면서 중얼거리길래 제가 편을 들어주고자 딸에게 네 화장이나 잘해 라고 했네요.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배짓이 웃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작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복날도 못 챙기고 그냥 지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짠했죠. 작은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밥을 먹으면서 자꾸 작은 며느리와 작은 손주 쪽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희한하게 작은 며느리가 닭고기 뜯는데 불편하게 실이 치렁치렁한 머리를 안 묶고 풀어헤친 채였습니다. 본인도 불편한 건 맞는지 손으로 머리카락을 연신 뒤로 넘겨가며 힘겹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예쁜 것도 좋지만 불편하게 왜 저러고 먹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작은 손주와 제가 눈이 마주쳤죠. 자기 엄마를 제가 아까부터 몰래 빤히 쳐다보고 있었으니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민준이는 엄마 닮아서 머리숱도 많고 머릿결도 좋은가 보다. 그치? 우리 엄마 요즘 자꾸만 거울 앞에 오래 있어요. 머리도 자주 빗기 때문에 머릿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작은 손주로부터 살짝 의문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최근 들어서 꾸미는 것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에 없이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꾸미는 게 좋아질 이유란 대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였고 외모도 제법 예쁘장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혹시 이거 설마?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번 그런 쪽으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작은 아들이 한참 연상이었기 때문에 혹시 작은 며느리가 젊은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나이만 먹고 망상병에 걸린 게 아닐까 싶어서 민망했어요. 이런 상의를 하기 위해 찾은 상대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곧 후회를 했지만요. 젊은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다고 후회는 안 하세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작은 오빠도 지금 외국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디 한번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결혼은 최소한 또래 나이하고 할 걸 그랬다고 생각 정도는 해보신 적 있죠? 여자끼리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는 게 어때요? 제 이야기를 들은 딸이 다짜고짜 작은 며느리에게 저런 질문부터 날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작은 며느리의 표정이 엄청 어두워졌었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절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민준이 아빠보다 젊은 남자에게 눈이 돌아간 적도 없고요. 아니, 누가 눈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한번 가볍게 물어본 것뿐인데 너무 정색하시네요. 제가 정색을 할 만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데 결코 젊은 남자한테 저는 눈이 돌아간 적 없으며 앞으로도 돌아갈 일도 없어요.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작은 며느리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딸은 겸연쩍어 했으며 저도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직스러운 작은 며느리를 향해 대체 제가 어떤 추악한 의심을 했던 것인가 싶어서 속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섣부른 추론이었다고 여기며 스스로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건 어느 때고 꿈틀거리며 발아하는 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새도 머리 모양도 표정도 갑자기 전에 없이 구석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행동도 즐거운 순간이라도 떠올린 것인지 멍하게 있다가 난데없이 키득거리면서 웃는 모습까지도 점차 수상한 작은 며느리의 모습들이 제 눈에 담겼어요.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건만 그럼에도 저 역시 여자인가 보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감지되는 오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암만 해도 작은 며느리에게 따로 남자가 생길 것만 같았어요. 결정적으로 저는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저희 부부집에 들렀을 때 구석에 가서 휴대폰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쪽하고 뽀뽀하는 소리를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광경을 봐버렸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그날 그 시각에는 작은 며느리와 연락을 주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며느리가 애정 행각을 벌인 그 상대는 누구이란 건가요? 바람이 났을 확률이 큰데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면서도 저는 차마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기에 심경이 복잡했습니다. 아휴, 이걸 어째. 한번 그런 의심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모든 것이 다 수상해 보이는구나. 그럴 애가 아니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어딘가 불편해. 저는 차마 제가 작은 며느리의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요새 가슴이 답답하다는 정도로만 지인들과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제 낯빛에서 어쩐지 수심 깊은 기색이 엿보이니까 지인들이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먼저 물어봤었거든요. 대충 둘러대고 난 후 저는 지인 하나가 꺼낸 얘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낯빛이 왠지 어두운 모습을 보니까 나는 희한하게 우리 육촌 언니가 떠오르네. 내가 자기들한테 이 얘기를 했었던가? 어렸을 때는 통 왕래도 없었다가 나이 다 들고 나서 친해진 육촌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자기 딸이 엄마 느낌이라는 게 남편이 바람난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요 라고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더래. 그거 듣고 육촌 언니가 그냥 막 뒤집어진 거지. 차비를 곧바로 족쳐볼까 하다가 자기 딸도 몇 달을 심증만 들고서 결국 승부를 못 봤다고 한 것에 신중해야겠다 싶어지더래. 그래서 육촌 언니가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다가 끝내 결단 내렸잖아. 그래서 결국은 사위 바람을 딱 잡았지. 자기 딸의 직감이 맞았던 거라고 하면서 육촌 언니가 얼마나 후련했던지 몰라? 뭐? 심증만 있던 바람을 결국 잡아냈다고? 어떻게? 육촌 언니 분께서 뭔 결단을 내렸길래 사위 바람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야? 뭐겠어. 돈 쓰고 전문가 고용한 거지. 그런 심부름 작정하고 해결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잖아. 거기가 간판을 심부름 센터라고 달았다고 하던가 아니면 흥신소라고 달았다고 하던가. 아무튼 전문가가 나서니까 단판이 지어지더라네. 근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물어? 어머,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어? 왜? 전문가 필요해? 아유, 내가 무슨...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 나는 요새 그냥 말 그대로 속이 답답해서 안색이 안 좋았을 뿐이야. 나는 그런 일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 정목에 찔리는 바람에 저는 얼른 손사래를 쳤었죠. 저에게 이목이 주목이 되는 것도 얼른 흩어버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모임이 파하고 난 이후에 계속 머릿속으로는 그 생각만 들더군요. 돈 주고 전문가를 고용하면 저희 의심이 그저 헛된 망상이자 오해였던 것으로 밝혀지든 아니면 진짜 백이 은밀한 바람으로 밝혀지든 단판이 지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해왔을 때 그 전화를 그저 순수하게 반가운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제 자신을 깨닫고는 단판을 짓는 것이 능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찝찝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따로 관리하는 통장을 슬쩍 열어본 뒤 저는 그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난데 저번에 혹시 우리 모임 가질 때 들었던 그 전문가 말이야. 내가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볼 수 있을까? 육촌 언니분이 이용하셨다던 거기가 어디인지 알려주면 내가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좀 급해서 되도록 빨리 알려준다면 더욱 고맙겠어. 지인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날 제 표정을 보고 왠지 알아차렸다네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저에게 고민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육촌 언니를 통해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었죠. 저는 더 시간 끌 것 없이 그곳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신상 정보를 그곳에 알려주던 순간에는 속으로 이게 맞나 싶어서 괴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네요. 맡기고 나자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너무 초조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저보고 왜 자꾸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보냐면서 누구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했냐면서 핀잔을 주었네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제 심정은 제 의심이 별것 아니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제가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밝혀져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작은 며느리가 진짜로 바람을 피운 게 아니기만을 바랬어요. 왜냐하면 멀리 타지에 일나가 있는 제 작은 아들이 너무 측은해서 그랬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진짜라고 밝혀진다면 제 선에서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문제도 그때 가서 고민해보기로 했죠. 우선은 정확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며 심신을 다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뢰를 맡긴 지 정확히 딱 한 달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직원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하면서 남자 사장님께서 약간은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셨지요. 고객님께서 확인해 달라고 하셨던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거를 잡았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세상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아니기를 바랬건만, 내 착각이기를 바랬건만, 결국 괜한 의심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외국 나가 있는 아들에게 이걸 바로 알리고 선택을 하게 두어야 하는 것인 것 정말 착잡하네요. 막상 증거가 나오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이미 각오를 해두셨음에도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마음 굳게 잡수세요. 네, 그래야죠.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거 잡아주셨으니 제가 유용하게 잘 써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상대 대체 어떤 놈이던가요? 원래 며느리하고 알고 지내던 인물인지 어느 정도로 긴밀한 사이인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지만 며느리가 원래 참하고 수더분한 인물입니다. 이상한 놈이 작정하고 온갖 감언어설로 꼬여냈을 것 같아요. 백문불여일견 저희가 잡아낸 증거를 보시면 답을 얻으실 테지만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저희도 알겠더군요. 고객님께서 심약한 상태에서 굳이 바로 확인하시라고 권유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리는데 고객님이 염려돼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네? 상대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셨어요? 그것까지 금방 알아내셨다니 정말 능력들이 좋으시네요. 이 바닥에 명성자자하실만 해요. 며느리가 바람났다는 게 사실이라고 드러난 것에 제가 충격을 받긴 했지만 증거를 외면할 정도로 지금 제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얕보인 것이라 여기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러자 잠시 후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영상 하나를 전송해 주셨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저지른 부정의 확실한 증거, 그것을 저는 드디어 마주하였지요. 재생된 영상은 위치가 야외 주차장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인적이 드문 근린 공원의 주변 같았어요. 그 야심한 시각에 밤 산책을 하고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 참이었던 게 분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둑하지만 카메라는 분명하게 작은 며느리를 담고 있었기에 사람을 분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역시나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큰 남자를 달고 있었고 아주 꼭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 쓴 그 남자가 차에 다다랐을 때 작은 며느리 쪽으로 몸을 숙이더라고요.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양팔을 위로 뻗어서 그 남자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기 쪽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끌어당기며 입을 맞춘 것이었죠. 제 작은 아들은 외롭게 외국 생활을 하면서 더 멋진 미래를 위해 가정을 생각하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건만 천인 공노할 작은 며느리의 작태에 휴대폰을 쥔 저의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어요. 진한 입맞춤을 나누는데 방해가 된 것인지 작은 며느리가 그 남자의 야구 모자를 휙 벗겨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남자의 야구 모자를 진 뒤 신나게 웃으면서 다시 더러운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방금 전보다 더욱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액정 위를 매만지고 말았어요. 이게 누구야? 왜 우리 집안 장남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혹시 닮은 사람인가?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정말로 우리 큰아들이 설마? 하느님,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휴대폰 액정 위를 더듬거리던 제 눈앞에 이윽고 정확히 제 큰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카메라에 고스란히 촬영된 광경에서 큰아들은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와 거침없는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달아올라 못 견디겠다는 듯 얼른 작은 며느리의 팔을 잡고 자동차 뒷좌석으로 함께 들어가는 큰아들의 모습에 저는 끔찍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인지 남편의 목소리가 몽롱하게 들려오더군요.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쿵 소리가 나길래 들어와 봤더니 당신이 왜 여기 서재에서 쓰러져 있어? 정신이 들어? 구급차 부를까?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으냐고. 무슨 소리야? 정신이 반쯤 나가서는 웬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안 되겠어. 당장 구급차부터 불러야겠는데. 당신 휴대폰은 왜 내 쪽으로 내밀어? 잠깐, 뭘 보고 있었길래 이러는 거야? 이게 뭐지? 만약 제가 온전한 상태였다면 그때 남편에게 휴대폰을 확인하라는 듯이 그걸 내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시 졸도했던 직후이기 때문에 정신이 아직 혼미한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더러운 불륜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리둥절하게 영상을 봤던 남편은 잠시 후 상황 파악을 마치고선 분노의 고함을 쳤습니다. 그건 단전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흐느꼈습니다. 당최 어떻게 해야 할지 작은 며느리의 바람 정도만 의심을 했던 것이지 설마 그 상대가 제 큰아들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 해보았기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큰아들과 작은 며느리 사이에 어떤 기류가 오갔던 순간이 있었던가를 회상해봤더니 두 사람이 언제나 서로에게 태도가 호의적이었다는 점이 떠오르더군요. 작은 며느리가 자기 또래의 남자에게 눈 돌아갈 일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때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안심도 했었고 작은 며느리를 재차 의심하게 된 스스로에게 복잡한 심경이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설마 제 훨씬 연상인 큰아들이 불륜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차라리 당장 제 숨이 멎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살아서 무엇하나 싶었습니다. 괜히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던 바람에 이딴 더러운 꼴을 본 것 같았어요. 자식도 잘못 키웠고 며느리도 잘못 들였고 제가 어리석었던 탓에 다른 자식 하나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어린 손주에게도 못할 짓이 된 것 같아서 엄청난 자괴감에 사로잡혔죠. 제가 울면서 자책을 하자 남편은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캐낼 배짱은 있었고 드러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어? 정신 차려. 자식과 며느리가 쌍으로 미친 것이 어떻게 당신의 탓이 돼? 자책할 생각은 추호도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들에게 철퇴를 내릴 때야. 저를 다잡아준 남편은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 산 게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에게서는 비록 모범적이지 못했을지언정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의리는 지난 세월 자식들 앞에서 옳게 지켜왔습니다. 절대로 딴 마음 먹지 않았고 불순한 의도를 내비친 적도 없었죠. 그러니 올바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저희를 보고도 엇나갔다면 큰아들은 그 성정 자체가 심히 글러먹은 것이며 작은 며느리는 순진하고 참하게 굴었던 것이 본성이 아닐 게 분명했습니다. 용서하고 덮는다는 건 절대로 말이 안 되었죠. 가장 기만당한 사람은 당연히 작은 아들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지금 당장 작은 아들에게 이걸 밝히느냐 마느냐를 두고 잠시 설전을 벌였죠. 외국에서의 바쁜 업무가 잠시 지나고 난 뒤에 알려주는 것이 작은 아들을 위해 나아 보인다는 게 남편의 배려심 넘치는 의견이었지만 의외로 제가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기만을 당해왔는데 하루라도 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도록 둘 수는 없어. 작은 아들을 생각하자 속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제 뜻을 이해한 남편은 담배를 가지고 밖에 나가더니 그 길로 작은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다가 넋이 나갔다가 화를 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고서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했죠. 마침 주말이 목전이었으니까요. 작은 아들이 회사 측에 넘치는 배려로 주말을 껴서 잠시 한국에 급히 들어오게 됐다는 정도로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른 오전부터 저희 집에 다들 모였어요. 작은 아들이 귀국하자마자 이리로 온다고 했거든요. 민준이 아빠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로 먼저 들르겠다길래 더 놀랐어요. 저하고 민준이도 보고 싶었겠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더 보고 싶었나 봐요. 정말 효자인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 며느리는 역시나 평소에 본인답게 굴었습니다.
배려심 넘치는 말에 표정은 겸손했죠. 하지만 이미 그 모습의 이면을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태도가 좋게 보일 리 없었죠. 특히나 큰아들이 은근슬쩍 작은 며느리 쪽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는 큰며느리까지 모인 참이었어요. 큰손주가 자기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과 겹쳤고 저희 부부는 일부러 큰며느리에게 들러서 식사하라고 권유를 보냈습니다. 강요 한 번 일절한 적 없었던 자기 시부모가 웬일로 꼭 시댁에 들러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니까 큰며느리도 무시할 수가 없었나 봐요. 큰손주를 데리고 와줬습니다. 별거 중인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는 제주씨 사이에서 큰아들은 눈치를 보느라 눈동자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약 현장의 증거를 잡지 못했다면 큰아들의 저런 모습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이윽고 공항 근처에 살아서 마중을 나갔던 딸과 사위가 작은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금세 와작짓거려졌고 작은아들은 품에 얼른 자기 아이부터 안아보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와 차례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본 저희 부부는 큰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면서 작은 손주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보냈어요. 손주들이 무척 좋아하면서 집을 나섰고 저희 부부는 문제의 그 증거 영상을 틀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보던 작은 며느리는 금세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신 채로 멍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날 분명히 근처에 아무도 없었는데? 설마 멀리서도 잘 찍는 전문가를 우리 부모님이 고용하신 건가? 고개부터 젓길래 뭔가 오해라도 있는 건가 싶었는데 기껏 내뱉는 말이 자백이야? 근처에 아무도 없었다고? 둘만의 미래를 즐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를 물색했었나 보네. 더럽고 역겨워. 당신하고 별거 중이라서 다행이야. 자기 친동생의 아내하고 바람난 더러운 몸뚱이하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건 내 비위가 감당 못하는 영역이거든. 이혼도 속전속결로 처리해줬으면 해. 양육권 내가 가지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큰며느리는 싸늘하게 말을 한 다음 큰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 모습에 작은 며느리가 짧은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러자 큰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더 세게 뺨을 쳤어요. 작은 며느리는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죠. 그 가련한 모습에도 작은 아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지독히도 슬픈 배신을 당한 눈빛으로 작은 며느리를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죠. 작은 며느리는 맞은 뺨을 부여잡은 채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마저 가정스러워 보이는 것에 제가 스스로 놀랐네요. 황당한 광경이 다음 순간 펼쳐졌는데 먼저 가보겠다면서 가방을 챙기는 큰며느리를 가로막으며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던 것이었어요. 이혼만은 안 돼. 이혼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동안 내가 금지된 일탈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럼 다 당신이 잘못했지. 설마 내가 잘못했을까봐? 이미 늦었어. 나한테 돈 뜯기고 거지 될까봐 지금 이렇게 숨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두 분은 제발 이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본인이 다 감당하고 개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하네요. 저희는 그러겠다는 의미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큰아들은 망연자실하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고개의 방향은 작은아들을 향해 있었고요. 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작은아들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옹옹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수였어. 잘못된 충동이었어. 나에게는 민준이 아빠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여기로 오는 동안 많은 말들을 골랐는데 막상 지금이 되니까 그 어떤 말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은 이것뿐이야. 이혼하자. 작은 며느리는 반쯤 졸도했지만 그 편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틈을 타서 딸은 작은 며느리의 휴대폰을 집에 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죠. 작은 며느리가 큰아들과 온갖 수준 낮고 천박한 농담을 그간 많이 주고받았더군요. 심지어는 유희로 즐기는 다른 남자들과의 만남도 몇 있었어요. 지난 세월 앞에서만 얌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문란하게 굴어왔던 겁니다. 그것들을 보자마자 딸이 작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떼었네요. 그 후로 이모저모가 있었는데 결국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이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다 뜯겨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도 외면을 받은 채 혼자가 되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 또한 제가 지고 갈 무게라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몸만 가지고 시집을 왔던 그때 마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몸만 들고 나갔습니다. 앞으로 손주들이 무탈하게 잘 크길 바랄 뿐이에요. 저도 많이 노력할 거예요.